앤디 워홀에 대해 전부 알고 싶으면 그저 내 그림과 영화, 내 모습의 표면을 보면 된다. 거기에 내가 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앤디 워홀의 신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성수역에서 1번 출구로 나오면 이곳에 구두거리라는 간판이 주변에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간판이 세워져 있고 일렬로 줄을 맞춰 정갈하게 정돈된 이 특성화 거리는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이는 풍경이다. 이러한 공간에 예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구두를 제작한 장인의 골방도 존재한다. 어지럽혀 보이지만 그 속에 나름의 질서가 있는 이 장인분의 구두가게는 서울의 울퉁불퉁한 지층이 떠올랐다. 그 당시 풍경은 성수동은 지금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현재 성수동이 천지가 개벽을 한 거야. 어? 나 왔을 때는 전부 서비스 공장, 철공소, 구두공장, 인쇄소 그게 전부였어. 그러니까 자네들도 가봤었나 모르지만 할아버지 공장 커피숍 있잖아. 그거 다 공장이었어. 염색 공장이었고. 응? 우리가 마주하는 역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사건들은 언어에 의해 선택을 당하고 전시를 통해 시간의 한 축을 만들어낸다. 우리나라 구두의 시초는 염천교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갖고 성수동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성수동이 구두 메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안양이나 뭐 시흥 또 성남 이런데 다 이 공장들이 있는데 성수동의 구두가 A급 구두라고 보면 돼요. 성수동의 구두 인프라가 가장 그래도 기술진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센 팀들이 여가 모여 있었죠. 성수동은 도심의 인프라를 메꿔줄 질 좋고 빠르게 찍어내는 엄격한 공업 특구가 도심 근처에 존재해야만 했다. 그래서 성수동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구두장인의 기술과 그것을 무한으로 찍어낼 공장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메이커들이 자체 공장을 안 하고 이제 하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거의 우리나라 굴지 메이커들 성수동에서 제작을 해서 다 납품을 했어요. 나도 이제 2002년도에 올라와서 그 커다란 공장에 납품하는 일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 오면은 기술진이나 뭐나 모든 인프라가 꽉 차 있었어. 그때 당시에는. 나는 성수역 내에 존재하는 이 역사적 강판을 보고 이물감을 느꼈다. 이렇게 전시된 구두는 누구를 위한 신발일까? 저 언어들 사이의 공백을 메꿔줄 역사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역사의 타임라인은 그 자체로 산업시대의 전유물처럼 느껴지곤 한다. 우리는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뭐 새벽같이 나와서 막 밤 11시까지 일하고 들어가고 이게 몸에 뱄어. 이게 내가 내 자식을 이걸 이어받아서 하게끔 하려고 많이 그러잖아. 이 오래된 사람 기술자들이. 근데 내 자식을 봤을 적에 이 구두를 만들 때 아침 8시까지 잠을 잤다면 만들면 안 돼. 그건 망할 정도야. 난 지금도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일을 해. 힘든다고 볼 수가 없지. 나는 이제 즐기면서 해. 이런 작업을 만들면서 이 모델이 하나가 딱 나왔을 때 희열을 느껴. 수시로 만들어내면서 요게 말하자면 내가 즐겁게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 남성 구두는 산업화 시대의 효율성과 엄격함을 나타내는 것 같다. 저 장인분의 꼼꼼한 작업에 의해서 구두를 한 땀 한 땀 빚어낸다. 그러나 우리의 손의 역사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핸드메이드, 시간을 들여서 직접 세공하고 구두의 질이 변하지 않는 손의 주름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 말이다.
지금 이제 서서히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제 나같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한 사람만 성수동에 남아서 이런 매장을 조그마하게 나도 매장을 크게 했었어 저쪽에서. 근데 점차 줄여서 여기까지 온 거야. 뭐 월세 800, 700 내고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로 올라온 거야. 이 신발로만 놓고 보자면 나이키 침범하고 중국 신발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는 무너진 거야. 나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생들도 자네들도 다 구두 신고 다녔어. 맞춤 구두를. 이 구두는 사장님이 제일 아끼는 구두이다. 성수동에 들어오기 전부터 제작하신 구두고 지금의 명장에 있게 해준 구두이다. 이 구두는 사장님의 손에 역사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성수동 지역에서 본다면 구두 쪽은 이제 말살한다고 봐야 돼.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까? 나는 수제화 거리 건너편에 존재하는 연무장길의 한 브랜드 구두숍을 찾았다. 앤디 워홀은 여성 구두를 소재로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 남성 구두가 도시의 울퉁불퉁한 지층을 상징한다면 여성 구두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반듯하게 진열된 신발. 구두에 디자인이 붙고 쓰임새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앤디의 작품 속 구두는 명성과 화려함, 소비 그 자체이다. 수제화는 곧 브랜드이다. 정말 수제화 진짜 신어보세요. 진짜 편하거든요. 잠깐만요. 역사가 사라진 시대에선 이제 사람 대신 사물이 역사가 된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 대신 구두를 신는 사람으로. 엘비스 프레슬리를 보는 나. 나는 이 그림의 엘비스 프레슬리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무한 복제된 탓에 표정은 실제로 똑같겠지만 내 얼굴 모두 다른 느낌을 받았다. 인물을 대상으로 한 앤디의 작품은 마치 필름을 연상케 한다. 겉으론 보았을 때 얼굴이 똑같아 보이지만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똑같아 보이는 것들을 이어붙였을 때 하나의 운동이 탄생한다. 앤디가 스타를 통해 찍어낸 이 수많은 것들은 하나의 운동이다. 무한복제시킨 이 그림에 마치 프레슬리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성동구 구청을 딱 치면은 수제화가 나와. 그만큼 수제화로 간판 역할을 했어. 그런데 지금 이 구청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 나한테 항의가 들어올지는 몰라.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의 항의를 무서워하지 않아. 사실이니까. 너네들은 왜 수제화로 간판을 내세워서 지금 성수동에 건물 짓으면 수제화 포스터가 다 붙어있어. 그 건물 크게 짓는데 큰 구두 그린 거. 너네들은 우리를 팔아만 먹었지 지금 수제화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 사기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내 생각이야. 어디까지 내 생각이야? 내가 구청장하고 마사지가 붙으더라도 내가 이 말은 한다 이 말이야. 너네들은 구두를 수제화로 전국적으로 알려갖고 성동구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운영 잘한다고. 근데 간판을 구두로 내세웠단 말이야. 수제화로. 내가 이거 시작하면서 몇 천만 원 쓰려고 구청에서 그 조례상에는 명장을 융자받게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쳐다도 안 봐. 자, 그러니 자동적으로 죽는 거야. 이 구두를 만진 사람들은 돈이 없어. 자본이 없어, 한마디로. 이 구두를 지대로 만들려면 정말 자본이 있어야 돼. A급으로 만들려면. 이 수많은 구두들은 똑같은 용도를 지니고 있지만 각기 다른 형상이다. 이 공간은 사장님에게 있어서 또 다른 운동이다. 이 신발들은 각자의 발에게로 서울의 울퉁불퉁한 모습의 집합소, 이 도시 속 아뜰리에는 복제의 운동에 의해서 사라지고 만다. 견고한 신발의 형상들은 수제화 간판 속으로 사라져간다.
수제화 거리의 건너편, 나는 이제 성수동의 팩토리로 향한다. 간판의 디자인은 곧 도시의 미학. 이러한 간판은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건물의 벽에 달라붙어 도시를 복제한다. 나는 이 간판들에 간혹 매료되곤 했다. 이 그림은 예수와 그 제자들이 유월절 성만찬 예식을 묘사한 그림이다. 예수는 우리의 살과 피라는 음식과 음료를 마셔야만 이 죄를 진 인류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살과 피를 이 제자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한다. 이 예수의 숭고한 가치는 엄격한 형식과 종교적 서사로 아우라를 가진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앤디 워홀에 의해서 무참히 복제당한다. 이 그림이 하나만 있었을 땐 그 공간의 신성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6줄로 복제된 이 그림에선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하루 직전이라는 이 그림의 종교적 서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팝아트와 성화의 관계는 매우 흥미롭다. 단순히 예수의 종말이 아니라 어쩌면 앤디는 이 그림을 통해 예술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공허한 시선으로 내어주는 듯하다. 예수는 이미 죽었다. 더 이상 예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성수동 카페 거리의 연무장길에 있는 할아버지 공장으로 향하였다. 공장은 시대가 흐르면서 도시의 잔재가 되어버렸다. 과거의 엄격함과 훈육을 상징하던 곳이 우리들을 위한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나무로 된 의자와 테이블, 유리창문과 그것은 오픈 공간이 되고 실내와 실외의 경계가 불분명한 그리고 조형물. 이 모든 사물들은 그저 그 자리의 조형적 요소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 사물들 사이로 커피가 자리 잡는다. 그 커피는 곧 인스타 좋아요 수로 가치를 매긴다. 성수동의 팩토리는 소비의 공간이다. 이 모든 것들은 디자인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그 공간은 일상의 미학으로 그 미학은 팩토리 특유의 질감에서 찾아온다. 기계 소리만 들리던 염색 공장에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공부를 하며 수다를 떤다. 조형물과 그림, 액자, 이 나무들이 조형물로, 때론 의자로, 이 모든 사물들은 소비가 예술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이제 대림창고로 가보자. 성수동의 팩토리의 시작은 대림창고이다. 2011년 정미수였던 대림창고는 가장 먼저 공장에서 팩토리가 되는데 이 당시의 대림창고는 스타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앤디의 팩토리가 가장 크게 닫았는데 모든 유명 인사에게 앤디의 팩토리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성수동의 팩토리는 나를 위한 공간이다. 사회에 불만 많은 사람들이 일탈의 목적으로 모인 공간이 아니다. 나는 공간을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Aka, Midori, Ao, Gunjoiro, Kyodei.
앤디의 산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이다. 이것은 일상 그 자체일 뿐이다. 산책은 일상의 부품이므로 그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팩토리의 결말은 총성 소리와 함께 끝나게 된다. 솔라리스는 앤디를 쏘았으며 그 사건으로 앤디의 팩토리는 문을 닫게 된다. 팩토리 신화는 이제 끝이 났다. 지금의 서울이 존재하지 않던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고자 한다. 익선동 한옥마을은 마치 섬 같은 느낌을 받았다. 위에서 내려다본 이곳은 기와가 거리의 모습을 뒤덮고 있고 아케이드로 뒤덮여진 시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통과 현대의 모습이 기이한 방식으로 합쳐져 있는 그런 형체를 띠고 있다. 익선동 한옥마을 뒤쪽에 가면 익선동 온천마을의 이름을 한 컨셉 구역이 있다. 기와 지붕엔 그것과 어울릴 만한 전통적인 환등이 달려있다. 한옥마을 내부로 들어오면 익선이라는 이름을 빌린 여러 음식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전통이라는 컨셉으로 가게를 홍보하는 문자들이 거리에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익선동은 하나의 세계관이다. 익선 디미방을 시작으로 한옥마을 내에 체인점을 내며 운영하고 있다. 그 어딜 가도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주택집이 공존하고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컨셉의 사격장부터 염전을 컨셉으로 한 인스타 맛집 카페, 경쟁에 밀려 쫓겨난 듯한 공실에 성수동에서도 볼 수 있었던 소금빵집이 함께하는 이곳. 그냥 익선동 검색하면 좀 맛집으로 이렇게 떠서 그냥 돈까스 먹고 싶을 때 가는 그런 곳. 웨이팅, 그러니까 사람 좀 많고 이런 데가 좋은데, 근데 이제 또 웨이팅이 길면 못 가니까 적당히 웨이팅이 있고, 한 5분, 10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좀 핫해 보이고 약간 이런 데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다 인테리어가 비슷하잖아요. 한옥으로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특이한 인테리어를 찾는 느낌보다는 좀 제가 추구하는 무드와 맞는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한옥이 많고, 네, 높은 건물이 많이 없는 게 좀 옛날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완전히 틀리죠. 180도 달라졌지. 그때는 또 그때대로 굉장히 고즈넉하고, 예, 걸어 다닐 때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또 새로운 또 이렇게 문화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는 좀 지금도 아주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훨씬 활기차졌죠. 예, 그렇죠. 예전의 모습은
예전에는 뭔가 어른들의 동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의 동네 같은 느낌이죠. 서울 중심에 젊은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고 놀 수 있다는 그런 위치가 있다는 거. 물가가 아무래도 좀 비싼 느낌이 있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상권이 생기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음식점들이 가격대가 좀 높아졌다는 거. 새로 생긴 음식점들도 그렇고 활기차고 먹을거리 많고 그게 단 것 같아요. 예. 굳게 닫은 팩토리 그 이후 앤디는 사람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다. 스스로를 브랜드로 내걸고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분열시킨다. 실크스크린은 초상화 사업으로, 팩토리는 인터뷰 잡지로 그의 과거는 더 이상 지나간 것이 아닌 과거의 삶 자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나는 길거리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익선동 한옥마을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거리의 환등과 아무렇게나 돌출된 상품들, 그리고 미로 같은 이 꿈의 장소는 나에게 매혹적인 장소였다. 나는 어둠 속으로 향하였다. 그 텅 빈 곳의 풍경은 너무나 공허하지만 때로는 평온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 미로 같은 꿈은 영원하지 않다. 첫 풍경의 매혹이 사라진 자리에 익숙함과 지루함이 들어찼다. 익선동은 더 이상 흥미로운 공간이 아니다. 그저 사람 많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공간이다. 익선동 온천마을. 처음 왔을 땐 이곳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이곳은 마치 익선동 한옥마을의 출구 같은 곳이다. 환등과 기와지붕, 식당의 기이한 결합, 그리고 약간 어두운 풍경들. 그곳을 지나 안으로 향하면 수많은 길거리의 상품들이 있다. 이곳이 실내인지 길거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좁은 곳의 사람들, 광고판들, 길거리의 조명들은 상품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고 이 거대한 시장은 그 자체로 환상이다. 빼버려. 오빠 밥 먹고 13,000원. 이곳의 시간은 마치 멈춰있는 듯하다. 극장 내부는 내가 어렸을 적 오래된 상가의 풍경 같기도 하고 영화관이 들어가자마자 두 개의 영화관이 나눠진 모습은 정말 오래된 영화 속에서나 보던 모습들이다. 종로장가는 자체가 다 역사 고궁이나 뭐 문화지나 이런 게 마치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많지 않잖아요.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되니 전 서울 시내나 아니면 수도권 이런 데서 다 오시는 거고 물론 종로분들이 더 편하게 오시겠죠. 하지만 저희 이 실버영화관은 지하철 2시간가량으로 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종로였기 때문에 이미 대한민국의 초대 모든 극장, 메인관이라고 하죠. 1번 극장. 그게 대한극장, 단성사, 피카드리 이미 그 형성이 다 되어 있었어요. 종로로. 그리고 저는 굳이 어르신들을 위한 극장을 만드는데 제가 외딴 데 가서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은 공간에 제가 찾아 들어와서 어르신들을 위한 극장을 만든 것 뿐이죠. 어르신들이 눈 뜨고서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눈 뜨고서 갔었을 때 어르신들의 2,000원이라고 하는 주머니 사정도 좀 헤아려 줄 수 있고 왔었을 때 커피도 좀 마실 수 있고
근데 왔었을 때 친구들 모시고 왔을 때 그 짱이 좀 추레하거나 뭐 좁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짱이 되게 자랑할 만하다, 넓다, 너무 좋은 영화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눈 뜨면 난 이 극장에 있어서 너무 좋다.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관을 한다고 했었을 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상영을 해야 되고, 일반 뭐 롯데나 뭐 CGV나 이런 데서 안 하는 영화들, 하지만 어르신들의 기억에 있는 그들의 스타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존예인이 있든 뭐 오드리 헵번이 있든 크라크 케이블이 있든 그런 영화관들은 일반 극장에서 상영을 하지 않잖아요.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h,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근데 저도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사실 돈을 벌 수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 사업은 뭔가 저한테 끌림이 있어요. 울림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가 자기가 느껴지는 게 있다면 다 좀 내려놓고서 그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좀 절실함,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젊은 친구들이 절실함과 절박함보다는 누구나 하는 거, 따라하는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SNS에 음식 찍고 못 찍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근데 그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유행 없어지면 그건 다시 흩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시간에 차라리 레시피나 이런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자기가 자기식으로 개발을 해본다거나, 방식이 다를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화를 좀 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남한테 보여지는 보편화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건 또 저의 생각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시대에 제가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죠. 복잡한 도시 속에서 나는 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 간판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수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이 작품은 앤디 워홀이 죽기 1년 전에 자신의 얼굴을 담은 작품이다. 앤디 워홀은 겉으론 화려한 삶을 살다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겐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결핍되어 있었고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이 초상화를 보면 가끔 무언가의 연민과 두려움을 느낀다. 나는 다큐를 찍으면서 이 30분에 다다르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일상의 영역에서는 늘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하나의 탑을 만들기 위해 일상이 분열되어 감에도 그 모든 과정 자체는 고스란히 성수동과 익선동 곳곳에 새겨져 있다. 한동안 산책에만 매진할 때가 있었다. 그때의 산책은 여행자의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마침내 집 밖을 나서 바라본 서울은 모든 것이 존재했다. 그러나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풍경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 황홀함보다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허리우드 극장에 있는 나는 과거의 모습을 목격했다. 한때 고전 영화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었다. 그 기억들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기에 나는 지나간 것들을 무척이나 그리워하곤 한다. 그리워함이란 나의 미래이자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오직 사생의 세계에서만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도시의 발자국 소리는 지나간 것들이 현재에 머물게 해준다. 이러한 존재는 우리의 기억과 미래를 현재에 불러들여 온다. 영원한 현재란 없다. 여행자가 아니더라도 서울을 바라보며